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법인의 핵심 관리 빅3 중에서 가지급금, 잉여관리금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다른 건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유독 정관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정관에 관한 내용은 예전에 올려놓았던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 정관은 법인 기업의 헌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법인데요. 우리가 가끔 법대로 해 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하니 정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도 정관을 함께 작성을 하는데요. 정관은 주주라고 말하는 발기인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과 최소한의 지식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관을 변경하는데 어떤 내용을 변경해야 되고 그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관 변경의 내용과 점검 사항을 크게 7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정관의 변경 내용 중 첫 번째는 사업의 목적 사항 추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되도록 많이 기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신속성일 겁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시게 될 때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관을 변경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등기를 하셔야 하는데 신청해서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차라리 법인을 설립할 때 하고 싶으시거나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최대한 모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의 목적사항에 기재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에 이 내용을 반영시켜 놓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항에 꼭 추가시켜 놓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법인이라면 회사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셔서 추가적인 임대 소득을 형성해 가시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적사항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많은 수를 기재하시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 2011년 4월 14일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이것은 향후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추가로 정관 변경과 변경 등기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발행은 자본금을 증자할 때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법인의 신용도가 증가하고 기업의 여신 한도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금 증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주를 통한 유상증자와 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가 있겠고요. 주주를 통한 유상증자 시에는 모든 주주가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다면 액면가로 가능하지만 불균등하게 증자를 한다면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증자하셔야 되고요. 3자를 배정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시가 발행이 원칙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상증자와 직무발명보상금 같은 무형자산을 현물충자해서 증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상황이 심심찮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있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넉넉히 설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만 주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에 어떤 기준이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넉넉히 설정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3자 배정으로 상법 제418조 1항에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2항의 내용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제3자 배정, 즉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주로 거래처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어떤 신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또는 연구 및 생산, 판매 등 제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서 정관에 이 규정을 꼭 포함시켜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관으로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차명주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회사의 주식을 다른 거래처에 팔아서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조차도 가족 간 문제로 인해 본인의 보유 주식을 거래처에게 팔아서 넘긴다면 회사의 지분 구조나 경영권의 유지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제한을 정관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간 배당 규정으로 중간 배당 규정이 없으면 연 1회 결산 배당, 즉 정기 배당만 가능한데요. 정기 배당이란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년에 정해진 기간에 딱 한 번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주 입장에서나 회사 입장에서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규정을 정관에 반영해서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법인 자금의 합법적인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법인은 매년 이익 잉여금의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지분 설계의 배당 정책은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최상의 전략이라서 정기 배당보다는 효율적인 중간 배당이 신속 집행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간 배당은 금전 배당과 현물 배당이 인정되고 주식 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고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가 필요하지만 중간 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져서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중간 배당의 장점 중 하나이겠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배당을 통해서 회사에 축적되어 온 잉여금을 적절히 감소시키고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당을 위한 지분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효과적인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스톡 옵션이라고 말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 목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1인당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까지 가능하고요. 주총 특별 결의로 발행 주식 총수의 15% 또는 3%까지 이사의 결의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 주식 매수 선택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신주 발행 대신에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자기 주식을 취득해 두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정관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임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정관의 개정 내용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했든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든 회사를 세우고 키워낸 대표의 신분은 거의 임원일 것입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의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그 보수의 범위는 퇴직금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직원의 급여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임원의 급여나 상여 및 퇴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지급 규정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만약 정관에서 정한 한도보다 초과 지급 시에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래 급여는 송금 산입이 원칙이나 상여금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의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 되며 특히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배당으로 보아 송금 불산입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도 정관 규정 유무에 따라 송금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정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다면 세법 규정상 한도인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놓고 그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임원급여는 정관에서 한도를 정해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정관 정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소득 한도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라면 그 금액이 아주 고액이 아니라면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22조 3항이 신설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니 꼭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에게 중요한 핵심 관리 빅3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핵심 관리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